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자, 전남 장흥에서 전자발찌 끊고 도주해 12일째 잠적 중인 자가 있다. 어제 전해드린 소식이죠. 자, 그러면서 저희가 방송 중에 수배 전단도 보여드렸습니다. 저렇게 뿌옇게 블러를 친 상태로 말이죠. 자, 많은 분들이 아니 수배 전단 속 도주범 얼굴 가리고 이름도 공개 안 할 거면 뭐하러 수배 전단 만든 거냐. 또 이걸 이렇게 뿌옇게 처리한 저희한테도 많은 또 타박을 주셨습니다. 자, 이런 블랙 코미디가 벌어지는 거 인권 보호 규정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법무부와 경찰이 어제 저희 방송 끝나고 공개 수사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부터는 저렇게 가림막을 걷어냈습니다. 이름 마창진, 바로 저자입니다. 자, 성폭행 혐의로 입건되자 발찌를 끊고 지금 도주 중입니다. 잘 한번 봐주십시오. 자, 오늘 준비한 사건 해시태그로 소개 올리죠. 자, 역시 전자발찌 훼손 살해범 강모, 잠시 후에 신상 공개 여부가 결정됩니다. 공개할지 말지 결정하는 회의가 지금 막 시작됐는데요. 방송 중에 속보 전해드리죠. 자, 술에 취한 20대 여성이 산책하던 일가족에게 이렇게 무차별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자, 가족 중에는 이렇게 성인 남성 아빠가 있었는데 그냥 계속 맞고 있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랬던 걸까요? 자, 한 물류센터 직원이 고객들에게 가야 할 7억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이렇게 통으로 훔쳤습니다.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너 왜 그랬어? 했더니 전셋집 마련을 위해서였다라고 했다더군요. 자, 요즘 왜 이렇게 흉흉한 사건이 많나 걱정 많으시죠? 저희가 또 괜한 스트레스 얹어드리는 게 아닌가 싶어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그래도 세상에는 좋은 일, 좋은 사람이 100배, 1000배 더 많다는 거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대한민국과 전 세계 재외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신상 공개를 앞두고 있는 50대 남성이 첫 범행 불과 몇 시간 전에 흉기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노인이 정차 중인 남의 오토바이를 조작해 주차 중인 차량과 부딪히게 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사건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사회부 송우영 기자, 백성문 변호사,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박지훈 변호사, 박준혜 수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백 변호사님. 네. 지난 월요일 날 휴가 가신다고 안 나오셨잖아요. 네, 그렇죠. 잘 다녀오셨습니까? 잘 편하게 잘 쉬다 왔습니다. 어디 요즘에- 다니셨습니까? 제주도 가서요. 사실 요즘에 제주도도 4단계라 그냥 둘이 그냥 뭐 먹으러 돌아다니고 말고 그렇게 크게 할 게 없더라고요. 좀 둘이라면 누구랑 가셨다는 거예요? 제가 누구랑 갔겠습니까? 집에 있는 분이랑 갔죠.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잘 돌아오셨고요. 자,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그 마창진,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배 전단을 블러를 친 상태로 전해드렸었죠. 자,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아니 얼굴을 알아야 우리가 그 자리를 피할 것이고 또 얼굴을 알아야 뭐 제보라도 할 거 아니냐. 도대체 이게 뭐냐. 이런 많은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희가 마음대로 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이것도 경찰청 훈령으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공개 수배 심의위원회를 또 열어가지고 이걸 언론에서 공개하도록 할지 말지를 또 결정을 했는데 어제 저희 방송 끝나고 언론에 알리자 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저는 오 교수님,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참 항상 보도를 할 때마다 저희도 딜레마에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신상 공개를 해서는 안 되는 딱 그 대상만 정해놓고 나머지는 다 공개하게 하는 약간 이런 네거티브 방식으로 좀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사실 이제 신상 공개와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유영철 사건 때부터 해가지고 뭐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신상을 갖다 완전히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가 강호순 사건 때 이제 그와 연관돼 가지고 이거 너무 신상을 가리는 것이 아니냐, 얼굴 같은 거 공개를 안 하는 것이 아니냐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규정들이 이제 제시가 됐는데 방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외국 같은 경우는
그 보통 이 신상 공개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논리가 뭐냐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모순이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수배를 하면은 체포도 안 했잖아요. 그럼 무죄 추정의 원칙이죠. 그럼 그 사람들 지금 인터폴에 수배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하면 아예 공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그것을 갖다가 과잉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럴 때마다 늘 문제가 나니까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뭐 14세 미만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냥 오픈 시켜놓는 것이 오히려 이런 논란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또 오늘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자발찌 끊고 연쇄살인 저지른 이 강모 오늘 신상 공개 결정되죠, 여부가? 네, 경찰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인 오후 3시부터 심의위원회를 시작했는데요. 서울경찰청 신상공개심의위원회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경찰 내부 인사 그리고 외부 전문가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 논의 내용이나 끝나고는 표결을 해서 결정하는데 표결 결과는 발표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같은 날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몇 시간 후인 오늘 저녁 전에는 결과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자, 이 백 변호사님, 네. 참 저는 그러니까 이런 강모 전자발찌 끊고 그 전후로 사람을 2명이나 죽인 이런 자의 신상을 공개할지 말지를 무슨 지금 3시에 회의가 시작이 됐는데 뭘 그렇게 할 말이 많습니까? 예? 사실 뭐 이번 사안은 신상 공개를 하면 안 될 이유 자체가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 자체가 없는데 아까 이제 오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신상 공개를 하기 위해서는 이 특정강력범죄 처벌하는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런 요건들을 충족하는 경우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신상 공개 심의를 열어서 공개 여부에 대해서 이제 이 안에서 이제 서로 의견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결론을 내서 이제 공개 여부를 결정을 하는데 물론 신중하게 위원회를 열어서 이런 부분들을 토의하는 건 좋습니다만 이게 가끔은 이제 그냥 제가 변호사가 아닌 일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라보면 피해자보다 피의자를 더 많이 보호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아마 시청자분들도 많이 공감하실 텐데요. 아마 이 강모 씨 저희 방송 뭐 중에도 가능할 수도 있고 뭐 아마 오늘 내로는 저 사람의 이름과 얼굴은 모든 국민이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돈 갚으려다 우발적 살인입니다. 자, 이 강모가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인데 계획 범죄 정황이 드러났다. 네, 그런 정황들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에 이 남성은 지난달 26일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살고 있었는데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철물점에 가서 먼저 절단기를 삽니다. 그러니까 전자발찌를 끊을 준비를 했던 거고요. 지금 영상에 나오고 있는데요. 저기 내려서 이제 철물점으로 들어가서 전자발찌를 끊을 절단기를 사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그 근처에 한 마트에 들어가서 조리도구를 하나 삽니다. 그리고 이후에 집에 와서 저녁 때쯤 첫 번째 피해자인 40대 여성을 살해하게 되는데 이 조리도구를 흉기로 이용했는지는 지금 경찰이 확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첫 번째 피해자는 겨드랑이 근처에 경미한 상처가 있는데 일단 부검 결과는 구두 소견으로는 질식사라는 소견이 나온 상태입니다. 자, 교수님, 우발적 살인이다. 이게 정말 어떠십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 예? 늘 뭐 주장하는 그 레파토리니까요. 이 우발적 살인이라고 하는 그 주장은 뭐 본인이 이 범죄자들은 본능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믿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이제 우리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어떤 그 도구로 보이는 것들을 지금 2개를 샀고 그 사고 난 이후에 살해 시간이 이제 오후 9시 반에서 10시 사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두 번째 그 피해자에게 빌린 2천만 원을 갚기 위해서 이 첫 번째 피해자를 살해했다,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 채무 변제를 하기 위해서 살인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안 맞죠. 그러네요. 예를 들어서 돈을 갖다가 안 갚는 거하고 그 돈을 갚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협해서 살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맞지 않는데 일단 이제 뭐 첫 번째 피해자에게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해서 거절하자 살해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이제 첫 번째 피해자에게 돈을 빌렸다라고 하는 이 강 씨의 그 진술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계좌 출입금 그 내역 등을 현재 살펴볼 예정이라고 하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그 강 씨가 범행을 하고 난 뒤에 두 번째 피해자의 그 신용카드로 휴대전화 4대를 596만 원에 구입을 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이제 돈을 현금을 손에 쥐기 위해서 되팔았다라고 하는데 이것과 이제 채무 관계하고의 어떤 관련성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저는 이 발차하는 영상을 볼 때마다 진짜 막 화가 나는데 그 홍지용 기자 저희 말씀드렸지만 홍지용 기자가 저 강모가 휘두른 이런 뭐 몸짓 때문에 지금 나오네요. 예, 저 과정에서 약간의 부상을 뭐 큰 부상은 아니었습니다만 홍지용 기자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홍 기자 그 강모 저 사람 좀 어떻게 생겼더냐 좀 느낌이 어땠냐 물어봤더니 생각보다 체구도 작고 왜소했는데 딱 눈이 마주쳤답니다. 본인과 눈을 봤는데 뭐 그렇게 생각을 해서 봐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살기가 가득한 전형적인 살인범의 눈매였다. 뭐 이렇게 또 홍 기자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박 변호사님. 네. 자, 이런 가운데 이 강모가 과거에 말이죠. 네. 역시 또 돈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런 통화 내용이 공개됐어요. 그렇죠. 이 사람의 범행, 뭐 성폭행이긴 한데 그 성폭행이나 이런 등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동기로 자신이 돈이 좀 필요했다라는 얘기를 최근에 출소해서 심리하는 사람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게 좀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새롭게 2005년도 범죄 왜 저질렀냐 얘기하니까 자기가 교도소 동기생들을 새롭게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그 동기생들이 찾아와서 뭘 하자고 하니까 당시 빚이 뭐 술값이 한 4천만, 5천만 원 되니까 그때 다시 발을 담그는 거예요. 그때 다시 범죄를 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만큼 이 사람이 경제력이 뛰어났다 예전에 뭐 바이크도 타고 제트스키도 타고 그것을 좀 심리 치료사한테 상당히 좀 자랑을 했던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돈이 필요하면 이 일반 사람들이 돈이 필요하면 그래 나 좀 지금부터 어디 일자리 좀 찾아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누구 하나 뭐 어떻게 해 이러진 않잖아요, 교수님. 예. 물론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그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면 돈이 필요하면 일을 해야죠. 그런데 이 사람은 돈을 갚기 위해서 사람을 살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니까 우리가 이해를 하기가 어려운 것인데 사실 이 사람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범죄에 그 손을 대기 시작한 것은 17살 때부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특수절도로 징역형을 받고 출소를 했고요. 그러나 이제 그때 당시에 어떤 그 경험이라든가 하는 이런 것들이 이 재범을 갖다 계속적으로 해왔고요. 그래서 7번에 걸쳐서 더 이 실형으로 이제 복역을 했고 강도 상해 성범죄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죄질이 점점 더 이렇게 좋지 않게 되고 지금 이제 그 전체적으로 한번 따져보니까 실형이 총 23년에다가 보호감호 4년을 합하면 수용 기간만 27년이 되니까 이 사람의 그 상태는 일반인들에 비해서 범죄 동기와 지수가 대단히 높은 그런 상태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일을 갖다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성향하고는 거리가 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올해 56인데 27년을 거기서 살았으면 자기 인생의 절반을 사회와 격리된 채 살았다는 건데 이게 최소한 뭔가 이 교정 시설에 들어가 있으면 진짜 말 그대로 교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정시설에서 범죄 그런 그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교화하고 사회에 다시 복귀하게 만드는 게 어찌 보면 교정행정의 또 굉장히 중요한 축입니다.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이제 벌을 받는 것도 있지만 그 역시 굉장히 중요한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강 씨는 지금 인생의 절반을 교도소에서 살았고 그리고 총 14번의 전과 중에 실형 전과만 8개입니다. 8번 들락날락 하면서도 전혀 변화가 없었다는 거고 오히려 범죄 정도는 점점 강해졌죠. 이번에 살인까지 저지르게 됐으니까. 그래서 익명의 교도관이 한 얘기는 이 사람 10대부터 교도소를 제 집처럼 드나든 사람인데 이번에도 살인사건 2건 저지르고 사체 차에 싣고 자수를 한 게 괜히 힘들게 도망 다니는 것보다 파라다이스 같은 교도소에 들어오는 게 편하기 때문에 빨리 자수한 것을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저 얘기를 뒤집어 보면 이번에 자수해서 또 교도소에 가더라도 교화될 가능성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보통 그 교도소나 구치소 가서 저런 사람들 접견 좀 하신 경우 있죠? 그렇죠. 저는 뭐 가석방 심사도 하고 많이 했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교도소가 사실은 인권 또 필요합니다. 교도소 그 부분에서. 근데 지금 이 교도관 얘기를 따르면
그걸 역이용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강 씨도 아마 그런 사람이 아닌가라고 뭐 익명을 통해서 얘기를 한 거고, 뭐 그 기조를 바꿀 수는 없겠죠. 뭐 인권이라는 건 어디 가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불구하고 가장 좀 문제되는 게 이렇게 언론에 주목을 받게 되면 이 사람 다인실에 가지 않고 1인실에 갈 가능성이 높고요. 1인실에 가 있으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예컨대 운동이라든지 이런 어떤 시간적 기회도 있고, 뭐 지금 보도에 따르면 뭐 요거는 뭐 좀 생각마다 다를 수 있는데 잡지책 같은 것도 좀 볼 수 있다. 특히 이 미성년자 이상 보는 그런 잡지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람 환경적으로 이 교도소 안에서 이 수감에 있는 게 더 편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측면도 지금 이 교도관을 통해서 좀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또 하나 속보가 들어온 게 있는데요. 지금 이 강모를 수사하고 있는 곳이 송파경찰서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송파경찰서 강력계 형사 중에 한 사람이 뭐 코로나 확진을 받았대요. 그래서 네네. 지금 송파서가 완전히 뭐 또 이거 다 지금 검사를 받느라고 이 강모에 대한 수사에 좀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 뭐 이런 지금 속보까지 들어와 있네요. 네, 수사 속도가 좀 늦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3시에 신상공개 심의위원회가 시작을 했는데 지금 20분 지났습니다. 네, 뭐 더 들어온 소식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들어온 소식은 없습니다. 이게 뭐 논의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기 때문에요. 표결을 해서 마지막 결과만 공개하는데 아마 몇 시간 후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도대체 이런 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걸 가지고 이게 이렇게 시간을 끌 일입니까, 이게? 백 변호사님? 그러니까요. 근데 뭐 어쨌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절차라는 게 있으니까 그 절차를 거쳐서 공개를 하는 건데 뭐 크게 말하면 원론적으로는 이 피의자의 인권도 보호해야 된다는 취지로 여러 가지 등에 대한 회의를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말이지 우리 사건 반장 지금 본 방송이 끝나기 전까지는 진짜 꼭 나와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사건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놀랐으니 보상해라. 이거 무슨 소리죠? 네, 경기도 수원에서 지난달 26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20대 배달 기사의 얘기인데요. 오토바이가 등장합니다. 그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 음식을 나르던 오토바이 기사였는데 지금 영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좀 가까이 다가오더니 좀 뭘 만집니다. 근데 저 오토바이에 앞으로 나가는 그 버튼을 잡아당겨서 지금 스로틀이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오토바이가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기사가 깜짝 놀라서 뒤따라가고 있는데 속도가 빨라서 잡지는 못했고요. 저렇게 앞으로 오토바이가 나갔습니다. 와. 영상은 저기서 끝나는데 안 잡히는 곳에서 주차되어 있던 차를 저 오토바이가 들이받았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 주차된 차량 운전자는 이제 목격을 했는데 오래된 차라서 뭐 괜찮다, 뭐 수리는 별도로 안 해도 된다 하고 이제 갔다고 하는데요. 저 20대 배달 기사는 이제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는데 오토바이가 많이 망가져서 지금 배달 일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변호사님, 박 변호사님. 네. 자, 그런데 진짜 황당한 일. 그렇죠. 저 이후에 벌어졌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 사건 좀 보이진 않고 있지만 차량을 파손시켰습니다. 예, 다마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좀 오래된 차량 같아요. 근데 차주가 참 좋아가지고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 할아버지가 옆에 있어요. 버튼 눌렀던 이 사고를 야기하고 유발했던 이 할아버지가 뭐 이까지 오토바이 몇 푼 하겠냐라고 으름장을 놨고요. 나중에 이후에 이 할아버지의 아들이 다시 전화를 합니다. 아버지가 심장이 안 좋은데 놀랐다. 대인 접수하. 대인 뭐냐면 보험회사에서 대인 배상을 접수하라는 뜻입니다. 네가 잘못한 거니까 아버지 뭔가 물어달라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뭔가 이상하죠? 이야, 그러니까 지금 영상만 보면 아니 왜 남의 물건에다가 자기가 스로틀을 이렇게 촥 감으면 이게 당연히 퓨 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그래서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뭐 당장 저라면 저도 요즘 스쿠터 타고 출퇴근하는데 그러면 가가지고 아유 이 젊은이 미안하네 이게 내 실수였네 뭐 이렇게 정상인데 말이죠. 예, 처음부터 이제 이게 차가 많이 낡았으니까 그냥 가세요라고 얘기를 안 하고 자 이제 지금부터 그 행위 결과에 대한 원인 제공자로서 책임을 지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으면 저렇게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 좋은 사람들의 그 호의를 자기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뭐 남자가 나이 들면 할아버지 되는 거 아닙니까? 음.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라고 사실은 좀 봐준 거죠, 그쪽에서. 어르신이니까. 예, 어르신이니까 그 실수로. 그랬으면 그 정도로 해서 끝을 내야 되는데 너무 나가서 이제 사건 반장까지 나오게 된 거예요, 이번에. 그러니까 이제 뉴스를 타는 그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적반하장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딱 진짜 그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냥 벼랑간 자기 오토바이가 완전히 그냥 고물이 돼버린 이 라이더 네. 제일 황당할 것 같아요. 심지어 오토바이 장만해서 첫 번째 나간 날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새 세상에. 오토바이죠. 아까 박 변호사 얘기했던 것처럼 그 오토바이 얼마나 된다고라고 할아버지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꽤 비쌉니다. 비싼 건 네, 비싸요. 오토바이에다가 이 또 보험료고 이 오토바이 운전자가 나이가 20대 초반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일단은 오토바이 가격과 유상 보험 가격하면 1,000만 원 일단 넘는 상황이고 와. 그리고 지금 뭐 수리비도 대략 지금 이 새 오토바이 수리비도 한 200만 원 정도 나올 상황인데 이제 뭐 자차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뭐 저기 가입을 안 했으면 꼼짝없이 자기가 고쳐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할아버지가 무슨 자기가 몸이 안 좋으니까 뭘 보험 접수를 해달라고 할 게 아니라 이 사고 난 오토바이 고쳐줘야 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오토바이로 일을 하는 분이잖아요. 예. 그죠? 근데 오토바이가 없으면 일을 못 하죠. 일을 못 하면 그로 인해서 벌어들여야 하는데 벌지 못한 손해까지 아하. 이거는 할아버지가 배상을 해야 될 상황인데 여기서 보험 접수를 해달라고 했다는 건 그건 뭐 제가 생각이 좀 나가도 너무 나갔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 할아버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아들이 전화를 해서 우리 아버지 지금 심장이 약하신 분인데 이거 놀래가지고 당신 이거 어떻게든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저는 박 변호사님 저 아들이 만약에 이 CCTV 영상을 봤다면 그래도 저렇게 연락을 했을까? 그래도 저렇게 지금 연락했던 거 보면 모든 사고방식 기준이 자기 기준으로 본 것 같아요. 누굴 때려도 아유 때렸으니까 내가 놀랐다라고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뭐 약간 누가 그렇죠. 봐도 가해자고 누가 봐도 문제를 야기한 사람입니다. 그게 아버지든 누구든 간에 그렇게 돼야 되는데 영상을 안 봤다고 저는 믿고 싶어요. 근데 예, 봐도 그러니까요. 저랬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자기 기준이 믿고 자기 싶어요. 기준. 내가 볼 때는 사람 죽여도 내가 놀랐다고 말할 사람입니다. 제가 조금 오버해서 얘기를 하지만 예. 어쨌든 간에 저거는 범죄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과실로 했을 수도 있고 뭐 한데 저는 할아버지 나이가 좀 많다 하더라도 이 상식이잖아요. 오토바이 이거 당기면 튀어나가거든요. 튀어나가면 어떻게 일이 일어날 수 있고 부서지거나 손괴될 수 있거든요. 또 일시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고요. 어허. 재물손괴에다가 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면 아드님 그거 물어줘야 돼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이 돈까지 다 물어줘야 될 상황인데 엉뚱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백 변호사님 저는 솔직히 아까 그 영상을 보면서 제일 좀 뭐야 싶었던 것이 왜 남의 물건에 손을 대요? 그럼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박준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실수로 물건을 뭐 부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우리가 과실손괴는 처벌하지 않는데 저거는 저 스로틀 땡기면 오토바이 가는 거 다 알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그럼 저 할아버지가 앞에서 부릉하고 땡겼다라는 건 움직이게 만든 거고 예. 움직여서 사고가 나면 오토바이나 뭐 다른 차량 부서질 거라는 건 충분히 이거는 인식하고 했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 뭐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치료비 대인으로 접수해달라가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이거는 손괴죄로 형사처벌을 질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런 적반하장식의 이 태도는 그러니까 진짜 아까 박주민 의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드님이 이 CCTV를 안 보고 얘기했을 거라고 저도 믿고 싶어요. 예. 이걸 보고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렇죠. 이거는 좀 상식적으로 좀 납득하기가 너무 어렵네요. 예. 그리고 60대 정도라면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노인으로 취급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양론이나 이게 노인정 같은 데 가면요. 60대 같은 경우는 회원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청년이라 있습니다.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노인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인생 이제 100세 시대 60이면 뭐 청년이죠. 청년. 알겠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남의 물건에 손을 대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오늘 인물 이어갑니다.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40대 가장이 20대 여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배달음식 업체에서 일하던 20대 직원이 사장에게 상습적인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인물을 정리합니다. 자, 아파트 단지에서 이 40대 가장이 저는 이게 처음에 제가 잘못 읽었나 싶었는데 40대 가장이 20대 여성에게 맞았어요. 폭행을. 네네. 폭행 한 게 아니라 폭행을 당한 겁니다.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였는데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가족들, 어린 아들과 딸과도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20대 여성이 와서 맥주 캔을 건넸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였는데 맥주를 먹으라는 건가 싶어서 이제 거절을 했더니 갑자기 폭행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네. 그냥 그 가족이 가고 있는데 이 여성이 오더니 한 잔 드세요 하면서 맥주 캔을 건넸다는 거죠. 그렇죠. 글쎄요, 뭐 저 남성이 받아 먹을 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좀 이상하잖아요. 가족들이 있는데. 뭐 저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아니, 이상해요. 당연히 거절하는 거죠. 거절하니까 갑자기 주먹과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이 남성한테 폭행을 행사했고 이 폭행이 10분 정도 이상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가족들이 이제 막았겠죠. 막으니까 또 다른 가족한테 폭행을 또 행사했고요. 결국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10분간 이 폭행 어떤 행위가 계속적으로 반복된 것으로 보입니다. 교수님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거는 뭐 이래서 저랬겠지라고 뭔가 좀 맥락이 있으면 설명을 드리겠는데 전 보면서도 이게 왜 이런 거지 이해가 안 돼요, 잘. 이해가 잘 안 가실 겁니다. 일단 이제 이 여성이 어느 정도 술을 마셨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 술을 마시기 이전에 이 일 이전에 이 사람이 어떤 그 선행 사건이 있었는가, 기분 나쁜 사건이. 근데 아하. 그것을 이제 가지고 예컨대 단란하게 어떤 그 40대 가장이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이렇게 쭉 가는 그 자체를 보고 뭔가 그 보는 것 자체에 대해서 자기는 뭐 반감을 가졌다든가 이럴 수도 있고요. 이게 시비 건 거 아닙니까? 예, 지나가는데 내 술 먹으라 그러는데 그 술을 갖다가 받아 먹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있겠습니까? 예. 예, 그 상황에서 그 술을 받아 먹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폭행을 한두 대 때리면은 한 5초, 10초에 끝나는데 10분 동안 폭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뭐 거의 이 남성이 정말 꽤 정말 그 상황을 많이 참지 않았는가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백 변호사님 진짜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솔직히 남자가 진짜 작심을 하면 저 뭐 완력으로 솔직히 물리적으로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뭐가 됐든 그걸 가만히 감내하고 있었던 이유. 그러니까 일단 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20대 여성이 술까지 취한 상황이었다면 충분히 제압할 수도 있었겠죠. 저는 그래서 이 40대 남성도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런 거예요. 이 술 취한 여성이 시비를 걸어서 폭행을 하는데 제지하는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의 신체적 접촉이 있을 수밖에 없죠. 예. 이제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걸 가지고 혹시 성추행이나 이런 걸로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하. 이 40대 남성의 아내분도 그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신고를 해놓고 어떻게든 우리 가족의 아이들에게 피가 가는 걸 막고 본인이 어떻게든 버티고 경찰이 올 때까지만 한번 어떻게든 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만 말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찌 보면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박 변호사님한테 예. 그냥 좀 여쭤볼게요.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이 가장이 아가씨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면서 막 제압을 했다. 위험합니다. 위험합니까? 두 가지가 성립할 수 있어요. 폭행도 가능하고 성범죄도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네. 저는 뭐 폭행, 쌍방 폭행까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 성범죄, 이거 성추행. 근데 가족들이 있는 앞에서 성추행을 할 리는 없다라는 정도의 판단은 재판부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준으로 많이 하거든요. 피해자 강력하게 막 주장을 한다 그러면 수사기관 또 사법기관에서 무조건 이게 아무런 혐의 없다, 무죄라 판단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인 어떤 그런 행위가 있고 피해자 느낀다면 아마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이 40대 가장분은 그렇게 판단했던 걸로 보이고 저는 100점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는 이렇게 못합니다. 이 40대 가장 금방 이기죠. 못 이기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도가 되더라도 이 여성의 잘못된 걸로 지금 보도되는 거지. 만약 약간이라도 어떻게 방어를 하거나
뭐 공격 비슷한 행위 했으면 이렇게 보도가 안 됩니다. 아하. 남성도 같이 했다고 그렇겠죠. 보도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배 지금 변호사님. 이 남성 입장에서 생각하셨던 거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여기서 뭐 의도적으로 뭐 20대 여성을 추행하거나 하는 상황이 아니라 몸싸움 과정이 있었던 거라면 그 성추행이나 뭐 이런 걸로 여성이 혹시 문제 삼다 그러도 이게 유죄가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러겠죠. 그런데 예. 그런 주장을 하면 수사기관에도 가야 되죠. 수사기관에도 가야 돼요. 예, 예. 본인이 일하는데 수사기관에도 가야 되고 혹여라도 박주민 선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성의 진술대로 혹여라도 기소가 되면 재판도 받아야 됩니다. 그 귀찮음. 그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꼭 성추행으로 내가 성추행범이 된다가 아니라 그렇게 몰리면 굉장히 피곤한 일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예. 이제 그런 것들까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실제 지난해 7월에 한 여성이 길 가던 가족에게 좀 유사한 일이 있었어요. 침 뱉고 욕설하고 막 행패를 부렸대요. 근데 이 가장 남편분이 이걸 막는 과정에서 이 행패를 부리는 여성의 머리를 잡고 손을 잡아채는 등의 대응을 했다가 쌍방폭행으로. 아하. 자, 그런데 교수님, 제가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지난주에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건데 울산에서 한 만취한 여성이 택시 위에 본닛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구두로 쾅쾅쾅쾅 이렇게 막 밟고 난동을 부렸어요. 근데 거기서도 그 택시 기사분이 그 이제 동영상이 찍혔는데 그냥 괜히 이거 보통 남자가 그러면 너 뭐 하는 거야 임마 하면서 이렇게 끌고 내려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약간 좀 치마를 입은 여성이 막 그렇게 하니까 택시 기사분이 그 동영상에 아휴 막 한숨만 쉬면서 그냥 어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하고도 약간 좀 유사하다는 생각이 저는 얼핏 들었거든요. 그게 이제 학습 효과죠. 2021년 한국에서 이제 여성에 대해서 어떤 그 공격적인 행동을 한다든가 오히려 이제 도발적인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진이 안 좋아지면은 굉장히 본인이 거기에 엮일 수 있다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그 아이들, 그 옆에 있었던 아이들, 그러니까 아빠가 뭐 맞는 모습을 보는 아이들 지금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송 기자. 자, 그런데 네. 지금 이 사건 발생이 한 달이 지났대요. 네, 한 달쯤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그 이후로? 그 이후로 지금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지금 이 피해자들은 사과를 받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족들의 인터뷰가 보도로 나왔는데 이 여성이 뭐 진심 어린 사과조차를 아예 안 했다는 겁니다. 그게 더 황당하다는 부분인데요. 경찰이 수사를 뭐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건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유, 그렇군요. 자, 근데 이제 저희가 이 저작권 문제 때문에 확보를 못했는데 이 40대 가장 이 남성한테 뭐 행패를 부리는 그 여성의 동영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가 타 방송사에서 확보한 거라서 소개해드리지 못했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첫 번째 인물 이렇게 정리하고 두 번째 인물 체크 포인트 짚어보죠. 아하, 이건 또 뭡니까? 고소 좀 취소해. 네, 서울 성동구의 한 배달 음식 업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배달을 주로 하는 음식 업체였는데 한 20대 여성이 여기서 아르바이트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일을 하다가 이 업체 사장한테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사장을 고소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지금 이 내용을 수사 중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피해를 주장하는 해당 직원에 따르면 업체 사장이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했다라는 건데 저희 JTBC 취재진이 직접 해당 직원을 통해서 얘기 들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저번에 저 엉덩이 터치하는 거나 허리 만지는 거나 네. 미안해. 너무 이뻤어. 몸에 터치 안 하셨어요. 오늘은 안 하지 않았나? 앞치마 끈이 풀려 있으니까 그거 매주겠다고 와가지고 매주면서 허리를 만지거나 설거지하고 있으면 그 뒤에 와가지고 지나치면서 치고 가거나 생각보다 뭐 엉덩이가 탱글하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자, 야, 오늘은 안 하지 않았냐? 그러면 저는 이 얘기 딱 듣는 순간 이게 귀에 딱 꽂혔거든요. 이전에는 했다는 소리잖아요. 매일같이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오늘은이라는 표현을 썼으면 그전에는 거의 매일 했다라는 예. 취지 얘기로 들립니다. 일단은. 그게 국어 문법에 네,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문법상 말씀드리는 거고 그게 맞다라고 뭐 단언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일단 이 해당 직원 주장만 들어보면 뭐 아까 저희가 들었던 녹취 내용하고 유사하게 이 사장이 상습적으로 이제 뭐 이 피해 여성의 몸을 만지고 성추행을 해왔다는 겁니다. 뭐 설거지라고 했으면 뒤에서 뭐 엉덩이를 때린다거나 아휴. 뭐 이런 방식으로 계속 매일매일 이어져 왔다고 하고요.
거기다 이제 더 나아가서 아까 제가 언급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성적 모욕을 느낄 만한 그런 얘기들도 서슴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이게 알바생과 점주, 뭐 사장, 이 위계에 의한 성추행, 성폭행, 뭐 이런 성폭력 이거 이전에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피해자들도 있었고 말이죠. 네. 그 충남 지역에서 이제 그 피자집에서 맞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게 그러면 이 주인이라는 사람이 옆집 가게 가가지고 그쪽에서 아르바이트하는 학생한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유 못하겠죠, 못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자기 공간 내에서 그리고 이제 자기가 월급을 주기 때문에 너에 대한 그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다라고 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아주 악질적인 그런 범죄고요. 실제로 정말 이 그 여성의 부모라든지 가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 정말 이 돈 주는 거는 자기가 공짜로 이렇게 돈 주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거기서 노동이라든가 근로를 하고 난 그 대가를 받는 것인데 그것을 마치 이 사람에 대해서 추행을 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렇습니다. 자, 어떤 분이 저를 보고 뭐 남혐을 하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건요 어떤 젠더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남성 직원이 성추행 피해를 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번 사안의 피해자는 여성인 겁니다. 자, 더 황당한 건 고소 이후의 행동인데 잠깐 여기서 관련 내용 듣고 얘기 이어가죠. CCTV에 나온 것만 인정하고 안 나온 거는 그 인정 안 하고 그냥 다 기억 안 난다고 카톡이 온다는 것 자체가 무서웠어요. 저를 계속 그렇게 압박을 하니까 제가 피해를 당했는데도 이거를 모른 척하고 근데 하는 건가 이런 식으로. 제 입장 안 들어도 되고요. 결정되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는 CCTV까지 다 제출. CCTV는 어디? 자, 해당 직원이 이 고소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이 업체 사장 이후에 연락을 취해왔다. 일단 강제 추행죄 등이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고소가 접수가 됐고요. 지난 6월 달입니다. 그 이후에 고소를 취소해달라고 치아를 해달라고 계속적으로 연락하고 합의금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막 합의하고 좀 고소 치아를 뭐 하려고 하면 좀 진정으로 좀 반성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이 CCTV는 용기 때문에 일부가 좀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딱 보이는 것만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하하. 다 인정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피해 직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이면 진정으로 반성하거나 뭐 합의할 의사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피해자는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교수님, 만약에 지금까지 저희가 말씀드린 이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서 사실이라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러니까 이제 고소 취하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뭐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 돈을 지불할 테니까 고소 취하해달라라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이제 이 피해자의 그 어떤 SNS를 통해 가지고 심리적인 압박을 하는 건데 이게 전형적인 그 성범죄 그 2차 가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돼서 만약에 이 여성 같은 경우에 엄청난 심적인 압박을 느껴가지고 예컨대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게 되면은 그건 아주 최악의 경우로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는요 이런 행위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 그 고소를 하고 난 이후에 뭐 재판 과정이라든가 이런 그 과정에서도 이런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고려를 해서 나중에 뭐 어떤 그 결정을 해야 될 거로 봅니다. 자, 그런데 사장의 태도가 또 무슨 저희가 또 우리 취재진이 직접 또 한번 찾아가서 입장을 들으려고 갔다면서요? 네, 직접 입장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피해자한테 한 얘기랑은 좀 많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합의를 하자는 얘기는 잘못을 일부 인정한다는 취지인데 물었을 때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결정된 게 뭐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나는 CCTV까지 다 제출했다. 그러니까 수사를 받으면서 증거가 되는 영상을 제출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본인 입장이 뭔지를 듣고 싶다고 얘기를 하니까 내 입장은 안 들어도 된다. 이렇게 취재진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 입장은 안 들어도 된다. 참. 자, 일단 그 제가 이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을 하나 봤는데 어떤 분이 그런 걸 쓰셨더라고요. 나도 어렸을 때 물건 정리하고 있으면 거래처 사장이 오갈 때마다 엉덩이에 묻은 라벨 종이 떼어준다고 만졌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라벨 종이도 원래부터 자기 손에 들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다. 그때 너무 어려서 몰랐고
세상이 워낙 오래전이라 신고할 거리도 안 됐던 시절이니까 점점점 뭐 이런 글을 쓰셨는데요. 아, 이게 이런 식의 어떤 이런 점주와 알바생 이런 공간에서 특히나 이제 이 피해자의 경우는 딱 두 사람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정말 뭐랄까요, 좀 위태위태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거. 그러니까 보통 뭐 많은 뭐 자영업자분들 절대 이러지 않으시겠지만 그럼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처음에 시도를 하다가 문제 제기를 하면 잘 안 합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생사혈탁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고 본인의 한 행동에 대해서 이쪽이 뭔가 법적인 액션을 취하거나 하긴 힘들 거라고 생각하면 이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건데 이제 문제는 지금 아까 계속 나오는 것처럼 CCTV 나온 것 빼고는 지금 인정을 안 하는 것 같다라는 듯한 내용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그동안 이제 피해 여성의 진술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CCTV 영상에 설사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 여성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여가 된다면 그 부분까지도 처벌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인물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오늘 법 이어갑니다. 이혼한 전 부인을 못 만나게 한다는 이유로 친딸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유명 온라인 유통업체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며 7억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훔친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의 주요 판결을 알아봅니다. 자, 송 기자, 어떤 사건에 대한 재판입니까? 네, 서울 중랑구에서 50대 남성이 자신의 친딸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이혼한 전 처를 만나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였는데요. 이 남성은 지난해 9월에 전 부인과 두 자녀가 사는 서울 중랑구의 집에 찾아가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알고 보니까 20년 전에 이 부인과 이혼한 상태였는데 지난해 9월에 전 부인과 자녀들이 사는 집 주소를 알아낸 겁니다. 그래서 문에 가서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놓고 이 연락 기다린다라는 메모를 쓰고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딸이 이제 연락이 와서 아내와 그러니까 어머니와 만나는 것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표하니까 만남을 거부하니까 앙심을 품고 다시 흉기를 집에 준비해서 찾아가서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보니까 98년도에 이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20년 넘게 또 그냥 뭐 이혼하고 서로 교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연락을 끊고 살았답니다. 자, 그런데 뭐 갑자기 또 이렇게 찾아간 거는 또 무엇이며 왜 또 딸은 못 만나게 한 것인가? 일단 20년 전, 그러니까 1998년 이혼을 했던 이유가 의처증이 남성이 굉장히 심했고 그것 때문에 전 부인에게 폭언이나 뭐 폭행, 협박 등을 일삼다가 재판을 통해서 이혼을 하게 된 겁니다. 예. 그리고 전혀 교류가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지난해 이 남성이 이제 정신적으로 좀 뭐 힘이 들었었는지 이 정신 그 상담을 받아보는 과정에서 본인이 우울증이 심하다는 걸 들었는데 이게 예전에 이때 부인이 20년 전에 바람을 폈던 게 지금 나의 이 우울증까지 왔구나. 이렇게 본인 스스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나 전 부인 직접 만나서 사과를 받아야겠다. 굉장히 좀 뚱딴지 같은 상황이죠. 그러네요. 20년 전에 이혼을 하고 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이 전처를 만나려고 하니 딸 입장에서는 과거의 폭력적인 성향까지 고려한다면 만나게 해주는 게 맞겠습니까? 예. 그러고 거절을 한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심지어 실제로 이 전 부인이 뭐 불륜을 저질렀든지 과거에 예. 이런 것도 전혀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여기서 이번 재판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너도 엄마랑 똑같아! 라는 말을 하면서 네. 친딸에게, 아니 저는 말이죠, 뭐 자기 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거는 뭐 저희가 많이 전해드리기도 했고 그런데 자기 딸에게 흉기를, 저는 이거 잘 없죠. 예. 저도 사실 사건들 많이 보면서 드물거든. 자식한테 흉기를 하기엔 상당히 쉽지는 않은데 예. 어쨌든 간에 전처를 만나기 위해서 집으로 갔는데 딸을 발견을 했습니다. 딸을 발견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엄마랑 너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바람 피지 마라. 왜 이런 얘기를 또 하는지 아주 20년 전의 일인데 얘기를 하면서 이 딸한테 흉기를 찔러서 특히 얼굴도 찌르고요. 아이고 세상에. 허벅지나 하복부를 흉기로 공격을 했습니다. 특히 얼굴에 그었다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고 거기서 중지를 한 겁니다. 실제로는 흉기를 준비했고 흉기로 딸한테 가해를 했던 모습인 것입니다. 교수님, 자식을 공격하는, 그러니까 뭐
뭡니까 저는 이게 자식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부모의 사례 같은 거 좀 접하신 경우가 있습니까 이게? 좀 굉장히 드물죠. 근데 예.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이상적인 그런 상황에 있다. 왜 그러냐면 이 의처증, 의부증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심리적으로 이 편집성 성격 장애 성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꽂히게 되면은 누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그걸 듣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추정컨대 이 집 같은 경우는 이 여성이 외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예. 좌우간 이 남성의 입장에서는 내 아내가 외도를 했다라고 해서 계속 폭력, 폭언 이런 식으로 해서 예. 못 견뎌가지고 아마 98년도에 이혼을 한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 그러면은 그 이혼을 하고 난 뒤에 여성 같은 경우에 자식들 데리고 다 살고 있는데 본인은 혼자 떨어져 나왔으니까 그 이후에 인생 궤적이 상당히 좀 우울했겠죠. 그러니까 우울증이 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그래서 이제 그 우울증과 관련돼서 심리 상담을 받다 보니까 그 정신과 의사가 이 우울증의 근본 원인이 바로 전처에 외도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 어떤 나름대로 결정을 내준 것이 아니고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20년 뒤에 자기는 그 사과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이 사과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유에 불과하고 그래서 이제 딸에게 너 엄마랑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니까 20년 지났으니까 이 딸이 이제 그 어머니의 젊은 시절의 모습하고 비슷하게 보일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동일시를 하면서 그럴 수 그 있겠네요. 딸에게 그런 식으로 너 바람 피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이분이 어떤 그 정상적인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생뚱맞은 20년이 지나가지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아마 이 가족들은 정말 그 엄청난 그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그러니까 아버지 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50대 남성. 자기는 이 딸이 피를 흘리는 걸 보고 범행을 중단했고 경찰이 출동하니까 집에 들어오도록 문도 열어줬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교수님도 계속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심신미약이다. 나 우울증 있고 나 만약에 정서가 불안하다. 이런 주장을 폈던 것 같아요 또. 일단 두 가지입니다. 나는 아이를 죽일 생각이 없었다. 그러니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건데 그 흉기로 허벅지나 복부나 이런 곳을 찔러서 피가 많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피 많이 나면 죽죠. 죽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경찰도 수사하는 과정에서 물어봤다고 해요. 그 칼로 이렇게 복부 같은 데를 찌르면 사람이 죽을 수 있지 않냐 그랬더니 그렇죠. 그건 살인 고의가 있다는 겁니다. 아, 본인도 그렇죠. 그렇죠. 그랬대요.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거는 스스로 중단했다는 게 고의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중단했다는 건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유인 거죠. 흉기로 사람을 찔렀다가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라는 건 스스로 중단했기 때문에 중지미수라고 해서 좀 양형에 좋게 반영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울증 등을 앓고 있어서 심신미약 상황이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 정신과적 질환을 갖고 있다고 심신미약이 다 인정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그 행동에 어떤 결과가 날지를 이해하고 한 행동이라면 그건 심신미약이 인정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은 모든 걸 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박 변호사님, 네. 형량 5년이에요. 5년이에요. 5년인데 지금 5년 지금 다들 그러고 계십니다. 일단 사망 결과가 발생한 건 아니고요. 그런데 사실은 안 좋은 부분이 꽤 많습니다. 흉기를 준비해 가지고 자신을 만나기를 거부하는 가족들 일부러 찾아가서 특히 딸한테 그 얼굴에 큰 상처를 줘가지고 직장까지 못 다니게 아이고. 만들어 버렸거든요. 지금도 아주 오랫동안 시간이 지났지만 고통에 지금 쌓여 있고 이건 상당히 안 좋은데 그래도 좋게 참작될 부분들이 있어요. 중간에 자기가 스스로 멈췄던 부분, 이 부분을 좋게 볼 수 있고 또 거기에다가 사실관계는 대체로 거의 다 자백을 하고 인정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 것들 감안해서 재판부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고요. 2심에 다시 항소를 했어요. 좀 많다라고. 근데 2심에서도 많지 않다. 이건 실형이 불가피하다라면서 5년을 확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재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재판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범인은 내부에 있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서울 송파구에서 한 30대 남성이 휴대전화를 훔쳤습니다. 근데 몇 대를 훔쳤는지 500대를 훔쳤는데 이게 금액으로 7억 8,400만 원 어치나 됐습니다. 지난 2월에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유명 온라인 유통업체에서 일어난 일인데
물류센터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스마트폰 500대가 실린 화물을 통째로 훔쳐간 겁니다. 범인은 조사를 해보니까 이 해당 물류센터의 직원, 30대 남성 직원이었습니다. 야, 이 휴대폰, 스마트폰 지금 500대 7억 이거 어떻게 쉽게 저거 훔칠 수 있었을까요, 이거?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범인은 안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은 절대 저거를 훔칠 수는 없습니다. 이 범인은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이 매장에서 물류센터 입출고를 관리하는 직원이었어요. 그래서 잘 알고 있겠죠. 무슨 물건이 왔다 갔다 하고 운전원들은 이렇게 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했기 때문에 언제 물건이 들어오고 언제 싸송? 나오고 있죠. 왔다 갔다 하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싸송이라고 돼 있네요. 예, 저 나오고 있습니다. 딴 거죠. 예, 예. 예, 그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미리 이제 용달 트럭을 밖에서 빌려놨고요. 이 팔레트 자체를 아예 통째로 가져갑니다. 지게차로 옮겨서 트럭에 옮겨버립니다. 아마 자연스러웠을 것입니다. 뭐 걱정도 없고 누구도 의심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이것을 훔쳤습니다. 아니 왜 그랬대요? 일단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좀 납득은 다 안 갑니다. 첫 번째는 회사에 대한 불만인데요. 아니 정말 2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실질적으로 무슨 뭐 연봉 인상이나 이런 거 전혀 해준 적이 없었고 이런 지게차 운전원을 위한 휴게 공간 마련을 해달라는 것도 회사가 묵살했다. 회사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고. 회사에 불만이 있다고 하는데 갑자기 7억 8천만 원치 정도 되는 휴대폰을 그렇게 훔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또 두 번째는 또 전셋집을 구해야 돼서. 전셋집. 네, 그러니까 사실 두 개 이유가 다 동기로 보기 굉장히 황당한 상황인데요. 이 남성은 뭐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조금 전에 박준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저히 우발적으로 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이거는 준비할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본인은 일단 여러 가지 이해 안 되는 주장에다가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까지 했는데 이 가져갔던 휴대폰을 또 5억 정도에 되팔고 그중에 한 2억 5천만 원 정도는 전셋집 마련에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지금 회사에 불만이 있어서 뭘 했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약간 회사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면 그 믹스 커피 몇 개 가져갑니다 집에. 예, 이것도 절도인가요? 네? 아니죠? 뭐라고 해야 됩니까, 거기서? 아니라고 해야죠. 뭘 고민을 하세요? 절도 같은데. 예. 횡령인가요? 예. 3개 가져갔습니다. 세 개. 안 되죠. 안 됩니까? 회사한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교수님. 근데 이거 믹스 커피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7억이잖아요. 7억. 이거 뭘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영화에 나올 일이죠. 그렇죠. 지게차 이용해가지고. 네, 딱 그거.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 절도를 하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심리가 만약에 나중에 적발됐다든가 이렇게 되면 예컨대 어떤 귀중품을 여기다 놔뒀는데 그걸 훔쳐가고 난 뒤에 나중에 적발되면 왜 거기에 놔둬서 나로 하여금 그 마음을 들게끔 하냐라고 또 책임을 전가시켜요. 그게 이제 자기 나름대로 보호하기 위한 어떤 심리적인 방어 기제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이유를 댔잖아요. 나 정말 성실하게 일했는데 급여를 안 줘서 그리고 실제 거기에 어떤 휴게 공간을 마련해 주지 않아서 그거는 0.15%씩 해가지고 합치면 1%밖에 안 되고 또 나머지 또 이유를 댄 것이 전셋집 얘기했습니다. 전셋집 얘기하면 남들이 보면 굉장히 생계형으로 너무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을 갖다가 하게끔 만드는 것인데 실제로는 그냥 돈이 필요해가지고 훔친 거죠. 그 그렇죠. 이상도 이하도 그럼요. 아닌데 그건...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를 대는 것은 좀 도덕이나 좀 더 큰 도덕이나 기본적인 어떤 심리적인 배경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송 기자, 이 회사는 진짜 어떻게 보면 피해를 입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뭐라고 해요? 저희 반응하고 비슷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할 수 있냐라는 반응이었는데요. 월급이 적다는 이유로 어떻게 훔쳐갈 수가 있냐. 그럼요. 우리는 피해자다 이런 반응이었고요. 또 이유 중에 이 물류센터 지게차 운전자들한테 휴게 공간을 내어달라고 했는데 안 해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이런 이유도 됐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지만 지금은 또 휴게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도 했습니다. 자, 백 변호사님 그럼 법원 판결은 좀 준엄하게 나왔습니까? 일단 피해액이 크죠. 피해액이 큰데 이 사람이 현금으로 들고 있던 게 한 1억 4천만 원 정도. 그리고 이제 전세 자금으로 보태버려가지고 지금 그 안에 묶여 있죠. 예. 임대인한테 가 있잖아요. 그 나중에 해지하고 그걸 다 받아도 지금 총 피해액의 3억 이상은 변제를 못할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피해 정도가 굉장히 중하다라는 거, 그리고 피해 복구 가능성도 없다라는 측면을 고려해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을 했고요. 일단 재판부도 전과가 없다라는 점,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지만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못했고 그리고 관리자 신분을 이용해서 범행한 것에 대한 죄질도 굉장히 안 좋다고 판단해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제가 괜히 그냥 믹스커피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채팅창이 야, 너 이자 쳐서 더 갖다 놔. 저도 좀 제가 좀 보고 있는데 예. 저도 지금 좀 횡령 절도냐 논쟁이 붙었네요. 봐주십시다. 아이고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그거를 먹어도 된다라고 하면서 줬는 거기 때문에 회사에서 먹든 집에 가서 먹든 괜찮고요. 집에 가서 가급적 먹지 마시고요. 회사에서 3개 다 먹고 가십시오. 그러면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 먹으라고 든 물건이기 때문에 가져가면 횡령이나 절도가 되죠. 놔줍시다. 아니,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된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법적으로는 된다는 아, 거죠. 참. 아무튼 제가 박 변호사님한테 네. 여쭙고 싶은 거 딱 하나 있어요. 자, 7억 핸드폰을 5억에 뭐 약간 좀 속되게 표현해 후려쳐서 이제 누군가한테 이걸 그렇죠. 넘긴 싸게 건데요. 팔았죠. 예. 이걸 받은 사람들, 5억에 사간 사람들 이 정도 딱 받으면 이거 장물이라고 그렇죠. 작물 취득세 됩니다. 거의 압니다. 그러니까요. 사송 전화기잖아요. 사송. 지금 사송으로 나와 있는데 그 전화가 일반적으로 거래되면 유통 과정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 구입했던 사람들도 작물 취득세로 될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1억 4천 말고는 이제 없는 것 같아요. 이거를 회사가 확보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남성이 다 써버렸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만약 갖고 있다면 그 갖고 있는 재산을 묶어두거나 해서 받을 수 있는데 안 갖고 있다 그러면 회사는 그냥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법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계속해서 사건 상황실 이어갑니다. 지금 이 시간 사건 상황실에 올라온 화제의 뉴스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사고 당시 스프링클러가 고의로 차단됐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난달 11일 천안시 불당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있던 출장 세차 차량에서 폭발이 일어나면서 한 명이 크게 다치고 666대의 차가 불에 탔습니다. 지하 주차장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었지만 제때 작동하지 않았는데요. 소방청이 입수한 화재 경보 시스템 기록에 따르면 당일 밤 11시 8분 화재 감지기가 예비 경보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12초 뒤 누군가 소방 시스템을 꺼버렸습니다. 1분이 채 되지 않아서 정식 화재 감지 신호가 들어왔지만 스프링클러 펌프가 정지됐는데요. 결국 맨 처음 화재를 감지한 뒤 10분이 넘어서야 스프링클러의 펌프가 작동했습니다. 현재 경찰과 소방당국이 화재 원인과 함께 누가 왜 소방 설비를 껐는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60대 남성이 달리는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급차 안 이동 침대 위에 누워있는 60대 남성. 갑자기 몸을 일으키더니 구급대원의 얼굴을 손으로 때립니다. 수차례 가격하던 남성은 심지어 발길질까지 했는데요. 지난달 19일 병원으로 이송되던 남성이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까지 여러 차례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송이 늦다는 게 이유였는데요. 남성은 구급차에서 내린 뒤 병원에서 사라졌고 8일 뒤 다른 병원 응급실에 나타나면서 긴급 체포돼 구속됐습니다. 소방당국이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직접 긴급 체포를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 변호사님, 네. 그 소방 119 분들도 이거 체포를 할 수가 있군요. 그렇죠. 아니 일단은 이게 처음으로 이런 사건으로 긴급 체포를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것도 있어요. 많이 좀 힘드니까 뭐 저렇게 정신없이 하는 것들을 좀 봐줬던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는 절대 안 봐줘. 왜냐하면 소방 인력이 저렇게 긴급적인 상황에서 했던 거는 상당히 중요한 일인데 거기서 폭행을 행사한다? 이게 사실 말이 안 된다라고 보고 이 사실 3년 동안 600건 이상이 이게 됐던 것 같아요. 세상에. 근데 구속된 거는 17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 차량 666대를 불태운 이 화재 천안. 역시 이게 스프링클러가 작동 안 됐다. 그 얘기를 저희가 그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고의로 네.
그랬을 가능성이 좀 커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했다면은 666대나 피해가 발생했겠냐, 좀 더 줄어들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는데요. 중간 조사 결과를 보니까 지하 2층 감지기가 당시 화재를 감지해서 바로 예비 경보가 울렸습니다. 근데 8초 후에 설비 전체가 다시 꺼졌고요. 1분 후에 다시 화재를 감지하긴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누군가 스프링클러를 정지시켰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방시설의 작동을 누가 일부러 눌러서 멈췄다는 겁니다. 이야. 그래서 결국에는 화재를 감지한 뒤에 10분 정도가 지나서 제대로 스프링클러가 작동했습니다. 그렇군요. 백 변호사님, 이거 만약에 누가 일부러 그 꺼놓은 거다 그러면 그 사람 뭐 보통 알 것 같은데요. 일단은 화재가 훨씬 조기에 진압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결과나 스프링클러가 늦게 작동을 하면 화재 피해도 커지는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위험을 가중시킬 우려가 커서 무단으로 이 소방 시스템을 차단하는 경우에는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물론 그로 인해서 확산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여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요. 또 지난 6월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경기 이천의 그 쿠팡 물류센터 예, 화재 예, 당시에도 화재 경보가 6차례 무시돼서 소방 설비 작동이 한 10여 분간 지연됐던 일이 있었는데 당시 물류센터 내에서 관리를 하던 방제실 직원 관계자 3명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일도 있었습니다. 자, 김 아나운서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남자 배구 선수 정지석 씨가 전 여자친구를 폭행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정 씨의 전 연인이라고 밝힌 한 여성이 어제 소셜미디어에 정 씨에게 피해를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글에는 액정이 부서진 휴대전화 사진과 정 씨로 보이는 인물이 상처가 난 여성의 무릎에 반창고를 붙여주는 사진이 첨부돼 있었는데요. 여성은 정 씨가 자신과 함께 살았던 집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했다고 주장하며 사람들이 정 씨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게 중요한 것 같다고 폭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폭로 글이 온라인을 통해 퍼지면서 현재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제주 중학생 피살 사건의 피고인 백광석과 김신남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제주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주택에 침입해 중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백광석과 김신남. 오늘 열린 재판에서 이들은 피해자의 죽음이 자신들 때문임을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책임은 서로에게 떠넘겼습니다. 백광석은 피해자만 제압해달라고 요구했는데 김 씨가 현장에서 주도적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반면 김신남은 백 씨가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자 피해자를 눌러 제압했고 테이프를 가져와 함께 결박했지만 살인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로 살인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누가 주도적으로 살인에 가담했는지가 재판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 중학생 살인 사건의 피의자들이 살인의 책임을 놓고 내 탓 공방을 벌여 눈살을 찌푸리게 했는데요. 죽은 아이에 대한 미안함과 일말의 죄책감은 없는 걸까요? 지금까지 사건 상황실이었습니다. 자, 오 교수님, 그러니까 이거 쉽게 얘기하면 이 피의자 둘이 서로 제가 그랬어요, 뭐 지금 이러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백 씨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이 김 씨가 살인에 착수를 할 걸 갖다 자기는 예상을 못했다. 그래서 처음부터 뭐 공모해서 살해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했고요. 공범 같은 경우는 공범 김 씨가 이 살인 혐의 자체를 부인을 했습니다. 나는 같이 이제 공동으로 주거 침입을 내가 한 것은 인정을 하는데 나는 그 현장에서를 피해자를 자기는 잡기만 했지만 그 백 씨가 피해자를 갖다 폭행하고 목졸라 살해했다라고 하는데 둘이가 공모를 할 때는 뭐 좋았겠지만은 어른 2명이 어린 그 중학생 1명을 살해를 해놓고 나는 발만 잡았다, 네가 죽였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형량을 한번 줄여보려고 하는 그런 범죄자의 그 모습, 전형적인 모습인데요. 예. 저렇게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길 것 같았으면은 아예 그러한 일을 갖다가 하지 않았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자, 이 남자 배구 선수 정지석 씨가 전 여자친구를 폭행했다라는 의혹. 자, 이 전 여자친구 주장 내용 다시 한번 좀 알아볼까요? 네, 일단 SNS에 올린 글에 나온 내용인데요. 전 여자친구라고 말하는 분의 주장입니다. 지금 이 정지석 선수에게 폭행 및 불법 촬영을 당했다 이런 내용인데 고소를 당했으면 반성을 해야 되는데 핸드폰 부순 거 하나만 인정하고 폭행이나 몰카 설치는 인정을 안 한다고 한다. 진짜 어이가 없다라고
글을 했었고요. 너무 뻔뻔하게 잡아떼는 거 아닌가 양심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이제는 사람들이 걔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찰 조사에서는 혐의를 네. 부인했다고 하네요. 촬영 부분이거든요. 이 폭력 부분도 있고 촬영 부분도 있는데 이 촬영 부분은 일단은 부인을 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2일 날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촬영은 좀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근데 아마 촬영 부분은 휴대전화, 포렌식이나 이런 것들을 나중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거 하면 한 번 찍는 경우는 잘 없어요. 해보면 다 나와요. 예. 그리고 또 그러면 거의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음. 근데 일단 이 소속 팀이 대한항공인데 대한항공에서는 논란을 초래했던 거 지금 다 알고 있고 팬들이 사과한다고 하면서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이 수사 결과에 따라 가지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조치를 취하겠다. 지금 당장은 훈련이나 이렇게 여기서는 다 빠져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저희가 시작부터 계속 예고를 해드렸던 내용 있지 않습니까? 전자발찌 훼손 살해범 이 강모 신상공개심의위원회가 지금 오후 3시부터 지금 1시간 10분째가 이제 막 지나고 있습니다. 백 변호사님, 네. 진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게 이렇게까지 시간이 걸릴 일입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지금 뭐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도 지금 앵커하고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게 우리나라 지금 이 절차가 물론 피의자 인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너무 그쪽으로 포커싱이 많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도 저희 사건반장 하는 도중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저희 끝나고 나올 것 같습니다. 끝나고 나올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백 변호사님 저번에 이 사방 가족 회의 때 해주셨던 말씀 다시 한 번만 일본에서 네. 어떤 뭐 형사들의 얼굴이 뭐 이렇게 이거 혹시 형사들이 범인 그 얘기 다시 한 번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가끔 얼굴 공개 안 될 때 보면 옆에 강력계 형사분들이 이제 그 범죄자를 이렇게 팔짱을 끼고 잡고 있고 범죄자 얼굴은 안 나오고 형사들 얼굴 나오잖아요. 예. 어떤 일본 분이 저 두 사람이 범인이냐고. 형사들이 예, 그러니까 저분들의 얼굴을 가려줘야 되는 건 아니냐 오히려 강력계 형사들을.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이제 이런 걸 보면 생각이 나죠. 자, 지금 보시는 보십시오. 것처럼 딱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가운데 있는 강모의 얼굴은 꽁꽁 지금 가려져 있고 뭐 마스크로 돼 있지만 이제 양쪽 형사분들 얼굴이 저분들이야말로 신분이 노출되면 수사 과정에서 이런저런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교수님? 그렇습니다. 저게 이제 저도 옛날에 저런 관련되는 그 프로에 나가지고 얘기를 했는데요. 외국에서는 참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왜 보호를 해줘야 될 사람은 안 해주고 엉뚱한 사람은 저렇게 보호를 해주나.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인권 만능주의라고 해서 인권이라고 하는 이것을 들이대면 정가의 보도같이 모든 것이 다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뭔가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사건 상황실 이렇게 정리하고요. 이어서 사건 현장 넘어갑니다. 자, 신개념 소통방송 사건반장에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요. 제 개인 이메일로 온 미국 플로리다주에 사시는 교민이십니다. 먼저 사진 보여주시죠. 자, 존함은 알려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자, 그 메일 내용을 제가 직접 읽어드릴게요. 자, 미국 생활 45년째 되는 할머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한국 음식, 한국 방송만 찾게 되네요. 사건 반장 안 빠뜨리고 봅니다. 자, 여기는 플로리다 집 안방 사진인데요. 사진은 지금 안 잡히고 있습니다. 자, 누워있는 할아버지는 TV로 CNN을, 저는 태블릿으로 사건 반장을 보고 있습니다. 부부가 매일매일 같은 모습으로 이러고 있습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자, 아버님도 어지간하면 사건 반장 그냥 같이 보세요. 따로 보지 마시고. 예. 자, 그리고 뭐가 됐든 저희가 이 타양살이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릴 수 있다면 저희가 참 보람될 따름입니다. 자, 오늘 찾아갈 첫 번째 현장 태국으로 가보시죠. 아하, 여기 어디죠? 네, 태국의 한 시골 마을입니다. 한 남성이 가스통에 남아있는 가스를 빼려는 것 같은데요. 네, 좀 불안한데. 근데 갑자기 저 가스통이
네, 지금 보시면 나올 텐데요. 괜찮은데? 네, 오. 갑자기 이거 미사일처럼 그러네, 진짜 미사일. 날아갔습니다. 어. 그 벽을 뚫고 왼쪽으로 날아갔는데요. 작업하던 저 남성은 다치진 않았습니다. 다행히.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저 남성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아이고, 끝나고도 지금 왼손으로 담배를 피는데요. 세상에. 네, 저게 가스통에 지금 불이 붙었다면 아마 대형 폭발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위험한 상황인데 일단 대형 참사는 막았지만 발사된 가스통이 흔적들을 남겼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건물 외벽이 아이고야. 부서졌고요. 외벽 여기가 첫 번째, 그다음에 저 뒤에 두 번째 또 부수고 그 넘어서 담장을 넘어서 도로를 가로질러서 숲으로 저 안쪽에, 사라졌습니다. 예. 네, 이게 반대편인데요. 세상에. 안쪽 바깥편 뚫고 칼로 도려낸 듯 말끔하게 미사일 맞은 것처럼 구멍이 뚫렸습니다. 아니, 그러면 만약에 저기 사람 있었으면 다쳤을 것 같은데요? 네,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사람이 없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가스통이 너무 멀리 날아가서 어디로 날아간지도 지금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네, 아마 잔여가스가 얼마 없다고 한 것 같은데 다시는 저런 작업을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자, 다음 현장 인도로 가보시죠. 여기는 골목길이네요. 네, 인도 라자스탄에 있는 한 골목길입니다. 친구 세 명의 남성이 얘기를 재미있게 나누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이럴 때. 네, 즐겁게 예. 걸어가고 있는데 좀 불안한데요. 잠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도 못하는 그런 눈치입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별일 없는데. 네, 그 주차된 차량 뒤로 벽면이 오! 보이는데, 네, 벽면이 떨어져 나간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저 어, 나머지 2명 다쳤을 것. 네, 자세히 보시면 한 명이 피하고 두 명 다 어. 가까스로 피했습니다. 네, 주차된 차량 옆쪽 벽이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린 지금 겁니다. 나오네요. 오. 네, 남성 한 명은 먼저 나왔고 그 뒤에 두 명의 남성 역시 뿌연 먼지를 뚫고 무사히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다행히 세 사람 모두 다친 곳은 없어 보입니다. 아니, 그런데 저 무너진 건물 안에는 뭐 다른 사람 없었어요? 네, 다행히 다른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요. 지금 한 친구만 신속하게 빨리 빠져나오고 다른 두 친구는 늦게 나왔는데 그래도 다행입니다. 자, 일단 이 골목에 지금 저 건물이 있었던 건데 뭔가 아까 계속 잔해가 골목에 좀 있었잖아요. 네네, 무너질 법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결국엔 저렇게 무너진 겁니다. 분명히 저 자동차는 파손된 것 같은데 그래도 저 세 명 친구들이 신속하게 피해서 보시면 굉장히 신속하게 달려가는 모습 볼 수 있었는데 다친 사람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변호사님, 만약에 저 차, 지금 저 깔린 차, 저거는 어떻게 보상을 받죠? 지금 저 건물 주인이 당연히 다 배상을 해야죠. 그리고 저게 이제 뭐 현재는 뭐 다른 사람이 관리를 하고 이제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하는 과정이었다면 어쨌건 저걸 관리하는 주체가 책임을 져야 되고요. 최대 피해자는 지금 일단 저 차주인인 것 같고 예. 그리고 첫 번째 저기 친구를 버렸다는 좀 그런데 제일 빨리 뛰어간 저 친구 멀쩡할 것 같고 뒤에 있는 친구 둘도 정신적으로라도 굉장히 크게 많이 피해를 입었을 것 같아요. 저 배상도 전부 저 건물주가 해야 근데 되는 뭐 상황입니다. 설마 뭐 빠르네요, 떼어놓고 근데. 갔겠습니까? 빨라요. 1번 친구 너무 빨리 간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좀 그게 좀 걸려요. 동무하다가 네. 그러니까요. 의가 상할 것 같아요. 예. 예. 좀 걸려요. 좀 너무 빨라요. 절교를 했을지는 상당히 모르겠습니다. 빨라요.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요. 말도 못해 빨라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캐나다로 가보시죠. 여기 햄버거. 네, 캐나다의 한 패스트푸드 체인점인데요. 한 남성이 주문하려는 것처럼 보이죠. 자, 일단 어떤 얘기를 나누는지 먼저 잠시 들어보시죠. Now, you do not have a grade. You do not have a grade. What are the rules? Why? 네, 마스크 쓰지 않은 손님한테는 음식을 팔지 않겠다. 그러니까 저 지금 뒷모습 봐서 잘 몰랐는데 마스크를 안 쓰고 있나 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욕설을 퍼부는 건데요. 근데 문제는 저 욕설로 끝난 게 아니고 자세가 좀 이상하죠. 뒤돌아서 잘 보이지 않는데 갑자기 바지를 내리고 아이고. 계산대를 향해서 소변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직원이 당장 나가라고 당연히 소리쳤겠죠. 그러니까 적반하장입니다. 이 남성은 이 망할 사이코패스들 이러면서 욕설을 내뱉으며 가게를 나갔다고 합니다. 뭘 그게 그렇게 자신 있게 뭘 이렇게 드러내요, 그걸 또. 그러니까 지금 이 남성이 더 사이코패스 같은데. 예. 근데 뭐 일단 사건 직후에는 체포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저희가 보고 있는 이 영상, 경찰도
이 영상 요청해서 다 봤다고 하니까 뭐 지금쯤이면 이제 검거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예상이 좀 되네요. 저런 경우는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소변을 봐서 저쪽에 했으면 일단 손괴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공연 음란. 예, 공연 음란은 저 밑에 잘 안 보였을 것 같기도 한데 거기다가 또 업무방해도 명백하게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우리나라라면 이제 감염병 예방법 위반도 마스크 쓰지 않은 것도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현장 아랍에미리트로 가보시죠. 저건 어떤 상황입니까? 네, 저 자세히 보시면 건물 난간에 고양이 한 마리 매달려 있죠. 예. 잘못하면 떨어질 것 같은데. 근데 다행히 건물 아래에는 거리의 남성 4명이 아주 푹신한 담요를 펼치고 대기 중입니다. 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떨어진 고양이. 와, 담요 위로 정확하게 착지했고 세상에. 무사히 구출됐습니다. 야, 아니 근데 저 남자 지금 몇 명 하나, 저 사람들 누구죠? 그냥 길 가던 사람들입니다. 서로 진짜요? 전혀 모르는 일면식도 없는 4명의 행인이 이 고양이를 구하기 위해서 힘을 합친 거라고 하는데요. 자, 일단 구조에 참여한 사람들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I see, look, one cat, and here is very difficult time, and she is very sad and very crying. Get the big sheet, bed sheet like that. I'll show the bed sheet. One guy said, 2 guys is supporting me. And she is understand that guy is help me, just can helping. I sheet cat is very tight, just can she is coming very safely. 자, 일단 뭐 이 영상이 되게 화제가 되면서 저 남성들 뭐 찬사를 받고 있다고요? 딱 보기에도 굉장히 훈훈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 고양이가 당시 임신 중이었습니다. 아, 세상에. 그래서 이게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라 아랍에미리트의 부통령 겸 총리이자 두바이 왕인 셰이크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도 이들을 칭찬하고 다시 한 번. 나섰습니다. 이름이 너무 길어요. 이거 2번은 못 읽겠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자, 근데 아무튼 이 왕이 그냥 그래, 정말 훈훈합니다라고만 끝내진 않았을 거예요. 여긴 스케일이 다르죠. 스케일이 다르죠. 일단 이들 만수르 뭐 이런 거. 네, 공개 수배했습니다. 왜 공개 수배했을까요? 수배를 했어요? 네, 자신의 SNS에 고양이를 구한 영웅들이 누군지 알려달라 이렇게 공개 수배를 했고요. 찾아서 이들에게 1인당 5만 디람, 우리 돈으로 따지면 약 1,560만 원이라는 막대한 포상금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고양이 한 마리의 생명은 물론 뱃속에 잉태된 새끼들의 생명까지 구한 영웅들도 통큰 포상금으로 화답한 이 두바이 구간도 참 멋집니다. 그럴 때 지나가다 같이 구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동물의 주인공인 태국으로 가보시죠. 이건 거북이네요. 빠르네요. 네, 거북이 한 마리가 마당 앞을 기어가고 있습니다. 걸음이 무척 빠른데요. 이 거북이가 철제 출입문 아래로 기어 들어가는 듯 하더니 갑자기 머리를 넣고 오른쪽으로 밀기 시작합니다. 옆으로 가요, 지금? 예, 옆으로 가니까 지금 등이 지금 끼어 있는데 낀 상태로 오른쪽으로 계속 미니까 그냥 열립니다. 철제 출입문이 지금 스르륵 열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네, 그렇게 밀더니 거북이가 이제 문이 열렸다는 사실을 아마 알아챈 것 같습니다. 네, 거북이가 문 쪽으로 가죠. 열린 쪽으로 가더니 열심히 가가지고 열린 문틈 사이로 유유히 와, 이거 뭐야? 빠져나갑니다. 거북이가 집 밖으로 탈출한 겁니다. 아니, 지금 이거 문을 연 거예요, 지금? 네, 본인이 연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문틈 사이로 머리를 넣고 등으로 밀어 넣으면은 이렇게 문이 열리는 걸 알았는지 참 신기한데요. 가출 성공한 저 거북이 집 앞 도로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자유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네, 빠르게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네. 이게 지금 빨리 돌린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지. 근데 지금 어쩐지. 저걸 발견한 사람 둘이 와서 거북이를 들더니 다시 집 앞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는 거북이 주인으로 보이는 여성에게 되돌려주는데요. 밖에서 돌아다니는 거북이를 발견하고 데리고 왔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거북이의 가출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상습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이건 다른 날 촬영된 CCTV 영상인데요. 진짜? 네, 이날도 거북이가 머리를 문틈 사이로 집어넣고 또 오른쪽으로 진짜. 문을 열고 있습니다. 좋네. 저렇게 하면 열린다는 걸 아마 아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이날도 주인으로 보이는 남성이 도망친 거북이를 다시 잡아서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저 남성이 다시 데려온 모습인데요. 정말 너무너무 신기하다, 이거. 네네. 남성이 다시 데리고 왔는데 남성에 걸렸고 결국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거 사람 아냐 그러시는 분도 지금 계시네요, 지금. 네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잠시 30초간 전한 말씀 듣고 다시 오죠. 채널 고정 리모컨 돈 터치. 이글? 난 와글했어. 올가을 굿샷 인증. 와이드 앵글. 탄력을 붙잡는 강력한 힘. 진세노믹스. 채우고 세우고 당기고 탄력의 시간을 무한하게. 설화수 자음생크림. 자, 지금 막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계속 방송 중에서 말씀드렸던 이 전자발찌 훼손 연쇄 살인범 지금 장학으로 나가고 있죠. 56세 이름이 강윤성입니다. 56세 강윤성. 자, 일단 관련된 소식은 저희가 본방송 끝나고 이어지는 사방 가족회의 또 본방에서 정치부 회의에서도 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방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유튜브 전용 방송 사반 가족회의가 시작됩니다. 나 그거 아직 못 봤다, 안 봤다 하신 여러분 계시면 진짜 속는 셈 친구 한번 와서 보십시오.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자, 유튜브 검색창에 사반 가족회의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본방은 내일도 별이 3개 오후 3시에 다시 옵니다. 자나깨나 코로나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